우리 교과서 349페이지 7번째 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야, 나가서 내 짝이랑 자거라. 너는 다람쥐야. 사람하고 가까워질수록 너는 나약해져. 자, 어머니는 그 말을 버릇처럼 내뱉었다. 이런 어머니의 대사를 통해서 야생동물의 습성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그날도 어머니는 옆에서 재롱을 부리던 수다람쥐가 갑자기 졸기 시작하였다. 꼭 어린아이가 잠드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아무리 흔들어도 다람쥐는 깨어나지 않았다. 겨울잠 잘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잠든 다람쥐를 술독에다 넣어주었다. 술독에는 이미 야생 암다람쥐가 잠들어 있었다. 겨울잠에 든 다람쥐들은 사흘에 한 번씩 깨어난다. 그들은 술독에다 쌓아둔 도토리를 먹은 다음 밖으로 나와서 물을 마신다. 그러고는 다시 잠을 잔다. 가끔씩 다람쥐들은 입을 해벌리고 코를 골았다. 물론 사람의 코 고는 소리처럼 크지는 않다. 어머니는 잠자는 모습까지도 사람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모습을 보니 사람은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단다.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지 하고 늘 말씀하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스쳐갔다. 다람쥐 부부는 무사히 겨울을 났다. 자, 다람쥐 부부가 야생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독이 워낙 컸으므로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았다. 술독에다 식량을 충분히 모아두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다 모아둔 식량은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들의 식량 창고에다가 막대기를 꽂아서 표시해 두었다. 나중에 식량이 부족해질 때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다람쥐 부부는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녔다. 풀, 도토리, 도마뱀도 있었다. 하도 안쓰러워서 식량 창고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어머니의 깨달음이 나오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다. 그 시절을 겪어야만 좀 더 성숙해지니까.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이다. 자, 교과서 350에서 35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어머니와 다람쥐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와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특히 술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아 우리 집 조상이 다람쥐로 태어난 모양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 이 집이 술을 좋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술독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읍내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그러자 국회의원, 군의원, 조합장, 면장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자, 어머니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다람쥐와 어머니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람쥐 새끼를 키워보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면장에게 2마리를 주었을 때만 해도 이런 부탁은 마지막이겠지 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 아이들이 다람쥐를 키워보고 싶어 해서요. 요즘 서울 사람들도 다람쥐를 많이 키운답니다. 우선 기르기가 쉽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요. 자, 사람들이 다람쥐를 키워보고 싶어 하는 까닭은 자, 기르기 쉽고 귀엽다. 이 말은 야생동물을 애완동물처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다람쥐 새끼를 달라고 하였다.
조합장, 조합직원, 지서주임, 군청 공무원,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도 그랬다. 다람쥐 부부는 2달 간격으로 새끼를 낳았고 어머니는 12마리의 다람쥐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지난달에는 면장 집으로 초대되기도 했다. 면장의 손자들이 다람쥐를 키우고 있었다. 다람쥐 집은 앵무새를 키웠던 작은 철창 집이었는데 그 철창 안에 작은 쳇바퀴가 있었다. 다람쥐가 굴리는 그 쳇바퀴죠. 다람쥐는 그 속에서 재롱을 부렸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면장이 다람쥐를 철창에 가두고 애완동물로 키우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하마터면 울 뻔하였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자, 다람쥐가 야생동물의 습성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라고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왔다.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잠도 침대에서 잤다. 뱀이나 원숭이도 사람처럼 키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동물이 사람처럼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돼지들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원숭이는 욕실에서 목욕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러운 돼지 우리일지언정 무서운 천적들이 도사린 숲속일지라도 동물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 귀여워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 주어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 부분이 소설의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 사람들도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다. 자, 어머니의 깨달음이 이 소설의 주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말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후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한 마리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진 적도 있고 이상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심지어 읍내에 사는 어머니의 조카, 손주가 와서 매달려도 고개를 흔들었다. 그 아이는 울고 난리가 났다. 어머니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조카도 화를 냈다. 이모, 그까짓 다람쥐가 뭔데 이러세요. 제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요. 얘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이모,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2마리만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사람이 야생동물을 행복하게 해줘도 야생동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어머니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자, 우리가 이 부분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조카는 동물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와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기를 테니 몇 마리만 기증해 주십시오. 자, 선물이나 기념으로 거저준다 이 말이죠. 어머니가 거절하자 교장은 아이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냐고 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여름휴가 때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도 시우 어머니 우리가 잘 키울게요. 2마리만 파십시오 하고는 많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밤에 몰래 와서 잡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다람쥐에게 총을 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게 다 사람들의 부질없는 욕심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 딸을 안더니 자, 우리 교장이
동물을 교육용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352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크면 다람쥐 덕을 보게 될 거야. 다람쥐는 여름 내에 부지런히 일하지. 이렇게 돼 있죠? 자, 다람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람쥐가 땅에 묻어놓은 밤이나 도토리에서 싹이 나서 밤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이 먹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밤도 모으고 도토리도 모으고 창고를 수십 개 만들어서 밤이나 도토리를 저장하거든. 허허허. 그런데 말이야. 그 녀석들은 그 많은 식량 창고를 다 기억 못해. 그래서 어떤 건 땅에 그대로 묻혀 있게 돼. 땅에 묻힌 밤이나 도토리는 싹을 틔운단다. 우리 집 뒤란에도 뒤란은 뒤 울타리 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싹을 틔운 밤나무가 많아. 바로 그 밤나무가 자라면 우리 강아지도 따먹을 테니까. 자, 이 부분에서 어머니의 대사를 통해서 자연이 본연의 습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인간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시며 달궁달궁 흔들면서 재우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3페이지. 어머니가 우연히 다람쥐를 만나서 함께 지내게 되었죠. 야생성을 잃은 다람쥐는 죽게 되고 새끼 다람쥐를 고양이가 키우게 되고 살아남은 수다람쥐는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죠. 자, 수다람쥐는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야생 암다람쥐를 만나서 점점 본성을 되찾아 갑니다. 어머니와 다람쥐 이야기가 유명해지지만 어머니는 다람쥐가 야생동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54에서 355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 어미 다람쥐의 죽음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보자. 자, 어미 다람쥐가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이전을 보면은 어미 다람쥐에게 먹이를 구해주며 다람쥐를 기른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어미 다람쥐의 죽음 이후로는 다람쥐가 가진 야생동물의 습성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어미 다람쥐의 죽음을 통해서 동물이 야생의 습성을 잃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어머니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사건 이후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람쥐가 야생의 습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도와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등장인물들이 다람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람쥐를 야생 동물로 생각하고 있죠. 어머니는 다람쥐를 다람쥐답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단지 동물들이 야생에서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죠. 자, 그 나머지 조카, 교장, 마을 사람들은 다람쥐가 애완동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내용에 보면은 기르기 쉽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55페이지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은솔이. 어머니는 다람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친근감을 느껴서 잘 대해주고 있어. 어머니가 처음부터 다람쥐에게 정성을 다한 까닭이 무엇일까? 강산. 어머니가 다람쥐를 만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볼까? 유빈.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 형준. 맞아. 자식들과도 떨어져 지내고 있지. 그런데 다람쥐를 만났을 때 고구마를 좋아하는 둘째 자식인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 은솔. 어머니는 다람쥐를 보고 둘째 자식 같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유빈. 그래, 작품에서도 어머니는 꼭 자식을 보는 심정이었다라고 했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식을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던 어머니는 다람쥐를 자식처럼 생각하여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려고 한 거야. 자, 어머니가 처음부터 다람쥐에게 정성을 다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읽고 우리가 질문을 제시하고 답을 찾아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답을 해본다면,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버리고 자연의 본성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